안녕하세요. 얼마 전 팔자 제대로 바뀐 40대 초 유부녀입니다. 저는 제 팔자가 평생 박복할 줄만 알고 살았는데요. 뭐 또 살다 보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도 나쁠 수만도 없는 거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워낙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속이 뻥 뚫리시라고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강원도 태생으로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 사이가 발전하게 된 경우였어요. 남편의 얼굴은 좀 촌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착하고 인상이 좋았죠. 저는 가족이라곤 남동생 한 명뿐이라 제가 기댈 수 있는 듬직함을 가진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적 엄마와 이혼한 후 금세 재혼해 인연이 끊겼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곤 타지로 일을 하러 가셨죠. 그래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엄마도 제가 32살 때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죠. 제 외로움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제게 이렇게 청혼을 하더군요. 미수가 항상 네 편에서 제일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 그 어떤 다른 수식어보다 제일 든든한 가족이란 단어가 참으로 제 마음에 와닿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 마을회관에서 작게나마 동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우린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가 함께 살던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죠. 결혼식 전 합가를 결정하던 날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오랫동안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셨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어 참 장하다. 결혼하면 우리랑 함께 잘 살자꾸나. 내가 아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어차피 전 어릴 적부터 북적북적한 가족을 꿈꿔왔던 터라 이미 합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저런 말을 듣고는 생각했죠. 이런 시아버지이시라면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막상 합가를 하고 보니 제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했다 싶더군요. 시아버지께선 처음 말씀 그대로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문제는 시모와 시누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막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댁살이의 변곡점은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남편이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운이 좋게 발견된 거라 항암 치료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였죠. 남편의 위암 소식을 들은 날 시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집안에 일절 이런 큰 병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저 건강하던 애가 결혼하자마자 다른 병도 아닌 암이라니.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애가 말이야. 제 엄마도 잡아먹고 왔다더니 재수 온 붙은 팔자를 우리 집에 가져왔나 보다. 얘 남선아, 가서 소금 좀 뿌려라. 저놈의 며느리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신우이는 정말로 제 엄마의 말처럼 굵은 소금을 가지고 와 마당에 선 제게 뿌려댔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의 위암 소식에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 차였는데 그런 일까지 당하니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니 서러움이 밀려와 그만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를 감싸주신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오시더니 소금을 맡고 있는 저를 끌어안아 꼭 감싸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못된 지지배가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짓을 배워가지고 당장 그만 못해? 어디서 위아래 없이 새언니한테 이런 짓거리를 해? 내가 시켰소. 아, 왜 괜히 내 말 잘 들은 남선이한테 뭐라고 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 집안에 병마를 불러온 게 쟤라고요. 하님, 우리 강태가 갑자기 왜 그런 큰 병에 걸렸겠어요? 소금이라도 뿌려놔야 그나마 더러운 팔자가 우리 집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병이야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걸리는 거지. 무슨 옛날 고리적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노망 났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니? 울지 마라, 울지 마. 얼른 소금부터 털고 씻고 오너라. 나랑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아이고, 이 딱한 거. 그때부터였어요. 시모 신우가 제게 본격적으로 막 대하기 시작한 시기가요. 물론 저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계속 병균 취급하는 그들에게 고분고분 당해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저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 제 아주버님의 아내, 바로 형님이었어요. 시간은 시골 마을에서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40마리 정도의 소 농작도 겸하셨죠. 마을 유지인 시댁의 제일 큰 자랑거리는 남편의 형인 제 시숙이었다고 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시숙께선 이미 결혼을 하신 뒤였습니다. 시숙은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공부를 잘 하셨다네요. 그런 시숙이 서울 명문대에 들어갔을 땐 마을 곳곳에 플랜카드가 3개나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숙은 시부모님의 굉장한 자랑거리였죠. 지금은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시숙의 아내, 그러니까 제 형님이 되신 분께서도 무료 변호사라는 의리의리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시숙 부부가 그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졌으니 이런 시골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요. 그래도 전 사람은 자신이 생긴 그대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크게 위축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업과 일이 바쁘다며 제 결혼 초 1년여 정도는 시댁에 발걸음조차 않던 시숙 부부가 이제야 짬이 생겼다며 명절이니 어버이날이니 한 번씩 시댁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자기 몸만 귀하고 저는 시댁에서 일하는 몸종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아유, 동서, 요새 집에 걸레질 제대로 안 하나 봐. 여기 내 발바닥에 먼지 묻은 것 좀 봐. 이렇게 집안일을 소홀해서 쓰겠어? 제가 형님 발바닥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좀 묻었으면 닦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 종일 바닥만 닦고 있어요? 동서, 거기는 버는 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그런 푼돈 벌어오면서 양심 없이 집안일도 도맡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뻔뻔하기도 하지. 뻔뻔은 형님이 뻔뻔이죠. 어떻게 시댁에 와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은 안 하세요? 어머, 동서, 난 손님이잖아. 더군다나 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서도 집안일 잘 안 해 버릇해서 잘 못해. 잘하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지. 그쵸, 어머님? 큰애 말이 맞다. 넌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네 형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법조계에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야. 아무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인데 큰일하는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런 시답지 않은 일을 시킬 수야 없지.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렴. 바쁜데 시간 내서 우릴 보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런 시답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 말꼬리 잡는 거 하고는 네가 하는 일이 뭐 돈을 많이 버냐 아니면 나라의 중한 일을 하냐? 고작 쥐꼬리만한 회사 다니면서 생색은? 그럼 시엠이 내가 하리? 아니면 고시 공부하느라 힘든 네 시누이가 하리? 그놈의 고시 공부 아가씨 맨날 방에서 유튜브만 보시던데요 뭘.
이것이 그래도? 형님이 오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지는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조금 있으면 똥이라도 닦아달라고 할 기세더라고요. 시모는 항상 그런 형님만 싸고 돌았고요. 귀하신 변호사 며느리가 강원도 산골까지 일부러 찾아와 준 게 그저 고맙다면서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형님이 왔을 때만 저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죠. 야야, 밖에 가서 쪽파 좀 뽑아와라. 전이나 부쳐 먹게. 네? 좀 전에 저한테 잡채랑 된장찌개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힘들게 잡채 무치고 있는데요. 뽑아오라면 뽑아올 것이지 뭔 그렇게 말이 많어? 밖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잖니. 그럼 부침개 하나 드실래요? 하고 네가 먼저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넌 못 배워서 그런 거니?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지금 잡채하느라 바빠서 못 나간다니까요. 게다가 비도 온다면서요. 쪽파 심은 밭은 걸어서 5분도 더 나가야 하는데 이 빗길에 저 나가기 싫어요.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나가서 직접 뽑아오세요. 근데 전 이 잡채 다 무치기 전까지 전 못 붙여요. 아이고, 이젠 하다하다 지 시애미 말까지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 엄마 노년에 팔자가 꼬였네. 어디서 저런 막대 먹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둘째 오빠가 결혼을 잘못했어. 큰 새언니는 올 때마다 나한테 화장품이니 용돈이니 다 챙겨라도 주는데 둘째 새언니는 그런 센스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아가씨는 돈 센스는 기본이고 운도 없고 끈기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핑계로 35이 넘게 부모님께 빌부터 살고 있죠. 심지어 양심까지 없으셔서 집안일도 일절 안 하시고. 뭐예요? 새언니, 말 다 했어요? 아직 덜 했는데 음식하느라 바빠서 그만할게요. 누구랑 다르게 전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느라 바빠서요. 무슨 창과 방패의 싸움 같죠?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뭔가를 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저는 정도를 넘은 부당한 요구는 절대 듣지 않으려고 철벽을 치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시모를 거들고요. 저와 시모 시누이가 저렇게 끝이 나지 않는 언쟁을 벌일 때면 항상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항상 시아버지께서 제게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미안하다 말씀을 해주시니 그나마 제가 시모와 시누의 개념 없는 행동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이 제 아빠라고 말해주시는 시아버지와 사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할 땐 참고 넘겨도 시모와 시누이는 제게 함부로 대할 때면 불같이 화를 내던 남편 앞에선 시모와 시누이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시댁에서 산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진 아주 추운 설 전날이었어요. 바쁘다며 오지 못한 시숙을 대신해 형님은 혼자 시댁으로 내려왔었죠. 시모는 그 추위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형님을 반기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 며느리 왔어? 얼마 전에 보내준 안마의자는 잘 받았다. 뭐 이런 걸 다 보냈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시부모까지 생각해 주다니 참 고맙기도 하지. 얼른, 얼른 들어와라. 그리고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형님의 무릎을 열심히 주무르셨죠. 형님은 또 시모가 그 짓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저는 속으로 어휴, 아주 대단한 상전 납셨네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바쁘게 명절 음식을 하다 말고 귀한 첫째 며느리가 왔으니 밥부터 차리라는 통에 저는 하던 음식을 멈추고 탕국이니 미리 묻혀둔 나물들과 수육을 잘라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식사고 뭐고 나중에 하고 일단 음식부터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남편과 자진해서 상을 펴는 시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짜증을 꾹 삼켰어요. 동서, 이거 도라지 나물이 좀 짜다. 간 보고한 거 맞아? 짜니?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좀 짜구나.
둘째 너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인데 신경 똑바로 안 쓸 거야? 어째 넌 첫째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하다못해 간도 첫째보다 못 봐? 엄마, 이건 간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일 좀 덜어주려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먹을만 하구만. 형수님은 음식 돕지도 않고 오자마자 드시기만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넌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서울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먹는다고들 하더라. 그럼 네 형수 입에 많이 짤 수도 있지. 그리고 넌 머스마가 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지고 있어? 둘째 제가 시키든? 제가 시키긴 뭘 시켜요, 어머님. 자기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건데 자기가 손 놓고 있으면 쓰냐고 굳이 옆에 와서 거들던데요. 아예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는 아주버님이랑은 다르게요. 걔는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너희들 회사 일처럼 쉬운 일인 줄 아냐? 아무튼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원. 그리고 네 형수도 바쁜 시간 쪼개서 혼자서 여기까지 내려와 준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일을 시키랴?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듣는 제가 참아야죠. 당신 그리고 큰 며느리 둘 다 그만하거라. 중요한 명절 앞두고 밥상머리에서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둘째 아가 많이 먹으렴. 어쩜 이렇게 네 손으로 만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을꼬. 그날도 어김없이 말다툼이 일어날 것 같았는지 시아버지께서 급하게 중재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다들 못 이긴 척 입을 꾹 다물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릇들을 정리한 후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었을 때였어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온수 쪽으로 레버를 돌려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보일러가 또 고장났나 봐요. 꼭 온수 틀 때만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그러네. 아무래도 명절 지나고 사람을 불러야겠어. 큰일이네. 지금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인데. 뭐가 큰일이니? 그냥 하면 되지. 요즘 것들은 아주 배가 불러선 우리 때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죄다 찬물로 그것도 추운 마당에서 설거지했어. 얼른 그냥 후딱 해버려라. 이 추운 날씨에 이걸 저 혼자요? 그럼 늙은 내가 하랴? 됐어 여보. 내가 할게. 이리 나와. 예. 너 주방에 또 들어갔단 봐라. 명절에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는 법이야. 야 둘째야. 너 꼭 네 서방손에 찬물을 묻혀야겠니? 얼른 네가 설거지하지 못해? 제 남편 손에 찬물 묻히긴 저도 싫은데요. 이걸 다 혼자 하기도 싫어요. 저만 며느리예요? 남자도 아닌 시누이도 밥만 쏙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형님, 제가 절반만 설거지 해놓을 테니까 나머진 형님이 하세요. 뭐? 동서, 한 김에 그냥 다 해. 쪼잔하게 왜 이래? 아, 그래, 기분이다. 내가 10만 원 줄게. 이 정도면 동서 하루 1급보다 많을걸? 동서한텐 엄청 큰 돈이잖아. 그럼 성금으로 주세요, 형님. 나중에 입 싹 닦으실지 누가 알아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무지 밝히네. 자, 여기. 아유, 우리 큰애는 너무너무 착해서 탈이야. 뭔 당연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돈까지 쥐어주니? 저는 기어코 형님에게 10만 원을 건네받았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여물을 주러 밖에 나가신 터라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요. 보셨으면 분명 형님에게 호통을 치셨겠죠. 저는 돈을 받아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형님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찢어진 지폐들은 나풀거리며 형님의 어깨며 머리에 살포시 내려앉더군요. 벙찐 형님의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고 말았죠. 형님, 제가 미쳤어요? 이 날씨에 저걸 혼자 다 하게. 형님, 형님이 가서 설거지 하세요. 저는 전 부치고 있을게요. 혹시 돈 드려야 돼요? 그럼 아까 형님 드신 밥 있죠? 그 밥값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들어간 반찬값 저희 부부가 다 냈거든요.
게다가 상차린 인건비까지 들어가야 하니 형님이 주신 1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저는 가서 전 부치고 있을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모가 눈을 부릅뜨고는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지라 저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죠. 글쎄 시모가 이젠 하다하다 제게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세요? 식탁으로 달려온 시모는 제 사용으로 따로 덜어놓았던 나물들을 제 머리에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뒤늦게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지만 시모는 이미 눈이 돌았는지 그런 남편의 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제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따발총처럼 다다다 내뱉던지 저도 남편도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온전히 그 욕설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죠. 야 이년아,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평소에 오냐 오냐 해주니까 니까 년이 뭔데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따순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게다가 네 형님이 너 생각해서 준 돈을 눈앞에서 찢어버려? 어디 네 시애미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 배워먹은 짓을 해? 평소에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댁이 우습지 너. 너 내가 평소부터 벼르고 있었다. 내가 그나마 마음이 약해서 네 년이 네 시애비랑 남편 믿고 나랑 첫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그냥 들어주기만 했지. 다 네가 잘나서 내가 아무 말 안 한 줄 아냐? 옛날 같았으면 넌 이미 짐 싸서 밖으로 내쫓겼어. 어디 시댁 식구들 무서운 줄 모르고. 그리고 너 이젠 하다못해 네 시수까지 들먹여? 이 건방진년아.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명절에 얼굴을 비치네 뭐네 떠들어. 어디 우리 귀한 장손을 천한 내년 입에 올려봐. 이 빌어먹을 벼락 맞으려나. 태어나서 그렇게 다양한 욕을 면전에 대고 들어본 건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시모의 욕설들은 거의 5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 저는 계속해서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시모의 욕설이 이명처럼 귓속을 메우고 웅웅거려 심한 두통이 오다 못해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저는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결국 자리에 쓰러져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 남편이 뭐라고 저에게 외치는 모습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과정도 전부 다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여보,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혼절해서 구급차에 실려왔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당장 분가하자. 그 집에서 나오자. 5년이나 그 집에 살면서 당신이 고생 정말 많았어.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독립하자는 말을 따로 못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당신한테도 그게 좋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저와 시모는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은 시아버지를 생각해 꾹 참고 있었는데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도 내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 저는 남편의 말처럼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링거를 다 맞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병원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그 집에선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을 테니 편의점에서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각자 라면 하나, 김밥 하나씩을 들고 와 계산을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매대 옆 로또 종이들의 시선이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번도 사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계산을 하다 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로또 하나 사볼까? 로또? 당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요새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팔자가 이렇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고 싶어서 로또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거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네. 그래? 아, 그럼 그러지 뭐. 저희 이거 5천 원어치만 자동으로 주세요. 그렇게 우린 로또를 한 장 사서 제 지갑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샀다는 사실 자체는 저희 부부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애초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탓도 있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아버지께 분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나가서 살려고요. 돈이 좀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 쓰러진 거 보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요. 아버님,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런 계기로 나가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요, 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네가 뭐가 미안하냐,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 시애미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널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뵌 적 없는 네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언제쯤 이사할 계획이냐?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알았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나씩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 이사 갈 집을 구하러 나갔던 날은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방 한 칸짜리나 아주 낡은 주택밖에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떨어져 시내로 나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 한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바로 며칠 전에 산 로또 당첨자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로또 1등 몇 명, 로또 2등 몇 명 당첨 등의 내용이었죠. 저는 그제야 잊고 있던 로또 한 장을 제 지갑에서 꺼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번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해 제가 가지고 있던 종이의 번호와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첫 숫자를 보는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처음부터 제 로또의 숫자와 첫 당첨 번호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어 하고 애써 침착하며 번호를 하나둘 맞춰 나갔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숫자 하나하나가 당첨 번호와 들어맞기 시작하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다음 번호를 향해 시선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호를 맞춰봤을 때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박복하다 했던 제 팔자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찾아오다뇨. 그때 저희 부부가 샀던 로또는 무려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시 종전의 기사를 찾아보니 2등 당첨금이 5,300만 원쯤 된다고 하더군요. 500도 아니고 무려 5천이요. 누군가에겐 적은 돈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제겐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숫자를 하나씩 다시 맞춰보기를 여러 번이었지만 몇 번을 확인해봐도 제 손에 들린 로또 종이는 2등짜리였죠. 저는 축사를 청소하러 나간 남편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게 정말이야? 그 5천 원짜리 한 장을 산 게 2등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여보, 우리 이 돈에 대출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자. 이 정도면 우리 시내에 충분히 집 구할 수 있어. 원룸처럼 좁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둘은 정말 얼싸안고 기뻐했죠. 저는 이 소식을 얼른 시아버지에게도 전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의아해서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라는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이 집안의 속사정을 제가 낱낱이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번 명절에 안마 의자를 사온 건 다 형님의 속이 뻔히 보이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시숙의 사업이 점차 기울자 시숙 부부는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가져갔다더군요. 어차피 그렇게 귀한 아들의 부탁이었으니 두 분께선 돌려받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을 테지만은요. 시숙 부부도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턴간 갚을 생각조차 않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어쩐지 요즘 아버님이 축사의 소들을 자꾸 내다 파시길래 슬슬 체력이 붙이셔서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다 시숙 부부가 빌려달라고 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남편은 저희의 당첨 소식을 알면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시숙에게 빌려주라고 말할까봐 걱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형수도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 아버지가 형네 사정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서울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때 형수님 점심이라도 사 먹이시려고 형수님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나 봐. 근데 그 건물 앞 흡연장에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다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버리신 거지. 시아버지가 들은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더군요. 저는 변호사는 죄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버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형님 별명이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저무진이랍니다. 저무진이 뭐냐고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진다의 줄임말이랍니다. 알고 보니 형님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관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러다 패소를 하면 의뢰인에게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해서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의뢰인에게 돈만 받고 정작 일은 나몰라라 하고 맞는 사건마다 패소를 하니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어떤 변호사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항상 패소만 하는 형님에게 누가 사건을 맡기겠어요? 결국 형님의 변호사 사무실엔 발길이 드물어진 지 오래고 사무실 월세를 내기도 간당간당해 건물주가 벼르는 중이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형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시댁으로 내려오셨더랍니다. 그 뒤에 혼자 내려온 형님이 안마 의자를 선물이랍시고 보내고 용돈이랍시고 쥐어드린 돈이 시아버지께 반가웠겠어요? 어차피 그것들 다 원래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시아버지가 시모에겐 차마 형님의 실체를 이야기하지 못하셔서 형님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시부모님 돈만 쏙쏙 빼먹고 있는 돈벌레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모는 그저 형님이 예쁘고 기특했던 거겠죠. 사업이 기울어서 힘든 자기 아들을 형님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든든히 받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이사를 가기까지 남은 한 달간 시댁에서 조용히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10원짜리 한 장 주기도 아까워하던 시모가 저희가 벌어오는 돈들도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을 요구했던 그 시모가 시숙 부부에겐 그렇게 물심양면 돈을 퍼다 날라 썼다뇨. 게다가
애지중지 아끼던 소들까지 거의 10마리 가량만 남기고 죄다 팔아버리고서요. 그러니 제가 이 집에서 더 시키는 대로 잘 할 이유가 있나요? 득은 다 시숙 부부가 보는데요. 게다가 제가 쓰러지던 날 저에게 인연전연하며 욕짓거리를 하던 시모와 그 모습을 보며 옆에서 희죽대던 시누이를 떠올리니 그 두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5년간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주고 싶었죠. 예, 너 밖에 소유어물 좀 주고 와라. 네? 싫어요. 어머님이 하세요. 뭐라고? 그쪽이 하시라고요. 저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뭐? 그쪽?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그럼 저번에 그쪽이 저한테 인연이니 전연이니 한순간부터 우리 고부 사이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설마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고도 저랑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계속 될 줄 아셨어요? 어머, 모렴치 하셔라. 뭐? 아니, 너 지금 뭘 잘못 먹었냐? 이 한겨울에 더위라도 먹었어? 더위 좀 먹긴 했죠. 어머님 때문에 제 속에 천불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소들 저렇게 밥 먹이고 키워놓으면 뭐래요? 죄다 팔아서 아주머님네 도와드릴 거잖아요. 저희한텐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요. 아무튼 전 안 해요.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어머님 귀하신 첫째 아드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야야,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네? 싫어요. 아줌마가 차려 드세요. 아줌마? 너 이제 하다 하다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냐?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너 저번에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혔니? 어디 이상이 있다던? 아니요. 오히려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돌아왔죠. 그동안 제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으니까 어머님이나 신우, 형님 말을 듣고도 이 집에서 안 나가고 꾸역꾸역 버텼던 거 아니겠어요? 그날 어머님한테 말로 실컷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렸어요. 덕분에 이 집에서도 나가게 됐잖아요. 감사해용. 감사해용? 용? 이게 진짜 헷가닥했나? 그렇게 저한테 된통 당하고도 시모는 당하기만 한 게 억울했던지 지치지도 않고 제게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너네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 나간다고 하는 거냐? 너네가 돈이 어딨어? 네,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나랑 말장난을 하고 있어? 너네 나가서 정말 굶어 죽을 작정이야?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그냥 얌전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기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 바다는 줄 테니 괜히 갈 데도 없으면서 버팅기지 말고. 굶어 죽든 배가 터져 죽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아줌마, 전 이족 보행하는 엄연한 사람인데 뭘 납작 엎드려서 기어요? 제가 뱀이에요? 절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니 진짜로 사람이 아닌 줄 아셨나 봐요. 보이시죠? 저 두 발로 걷는 거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 동물이에요, 아줌마.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무식하다고 욕먹어요. 못 배웠다고요. 뭐야? 무식해? 못 배워? 야, 너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냐? 왜 이렇게 당당해? 로또요? 아유, 그러게요. 로또 같은 건 어떤 복 받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걸까나. 아유, 부러워라. 그럼 그렇지. 로또는 전생에 복 쌓고 덕 쌓은 사람이나 되는 거야. 너처럼 이렇게 위아래 없이 배은망덕한 애들한테는 평생 그런 복이 달라붙나 봐라. 아, 전생에 덕 많이 쌓은 사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거구나. 몰랐네요, 아줌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요.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하고 말하며 더 속을 살살 긁고 싶었던 걸 얼마나 참았던지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알면 그 돈마저 시숙 부부에게 빌려준다고 들러붙을까봐 저와 남편은 이사를 나갈 때까지 로또에 관해선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죠. 시모는 며느리가 사람 잡는다며 자리에 알아누웠지만 저도 남편도 심지어 시아버지조차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꾀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새벽같이 저희 부부를 불러 앉히고는 웬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5천만 원이야. 바꿔라.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가 원래 너희 나갈 때 더 큰 목돈을 챙겨주고 싶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 장손이란 놈이 우리 집을 거덜내 팔자를 타고 난 것 같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내가 차마 모른 척은 못해서 나한테 남은 돈 이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끝까지 널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한스러울 따름이다. 그래도 어쩌겠니? 강태만큼 내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도 큰아들 병태도 그리고 한심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된 큰며느리도 내겐 소중한 가족이란다. 아무리 미워도 차마 모른 척하고 내치지는 못할 그런 아픈 손들 말이야. 그런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조금이나마 사는데 보태서 쓰고 잘 살거라. 아가 네가 나가면 네 시애미한테 집안일이니 농사니 다 시킬 거야. 네 시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인생이 얼마나 매운 건지 톡톡히 가르쳐줘야지. 그럼 그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아가 너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겠니? 그러니 부디 보란 듯이 잘 살길 바란다. 강태 너도 둘째한테 잘해야 해. 이런 좋은 아내가 정말 흔치 않어. 알겠냐?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저흰 그렇게 아버님이 주신 통장을 들고 시내의 작지만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건지 시댁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늦은 임신에 드디어 성공을 했지 뭐예요. 노산이라 혹시 잘못될까 싶어 일도 그만두고 조심조심 집에서 요양을 하다 보니 어느새 뱃속의 아기가 벌써 7개월이나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자기 전에 항상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건 겁니다. 처음엔 받지 말까도 했지만 그새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전화를 걸었나도 궁금해져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한탄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 둘째야. 잘 지냈니? 아유, 둘째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주 돌아가시겠다. 네 시애비가 집안일엔 손도 안 대고 나한테 농사일까지 같이 하라고 시킨다. 남선이 고깃집엔 지 아빠가 시켜서 몇 번 일을 하는 척만 하더니 못해 먹겠다고 옆지방 제 친구 집으로 홀랑 날라버렸지 뭐니. 이 멍청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친구 집에 가면 집안일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나 보지? 그 집에서도 재벌을 못 주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다가 빈둥대다가 친구가 냉큼 나가라고 했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이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면 될걸. 제 아빠가 자기한테 또 일 시킬 거면 절대 안 들어온다고 버티지 뭐니. 아휴, 걔는 인간이 언제 된대니. 그리고 왜 얼마 전 네 시애비 생일 때 나는 쏙 빼고 네 시아버지만 불러서 고기를 사다 먹이냐? 나는 시부모도 아니니? 그날 너무 서운해서 내가 밤을 꼴딱 새면서 울었다. 아니 아줌마, 아니 어머님, 제가 그 집에 사는 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으셨어요?
저한테 천한년이라고까지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앞으로 어머님 안 만나도 되고 아버님만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아버님만 불러서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아버님만 챙기면 된다고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아주버님하고 형님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밥 사달라, 고기 사달라 하시면 되지. 왜 천한 저한테 이러세요? 큰애들? 야, 말도 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해줄 돈이 없다고 말하니까 원래도 바빠서 얼굴 잘 안 보이던 병태는 고사하고라도 평소에 어머님하고 애교 부리던 큰며느리 걔가 글쎄 발길을 뚝 끊었지 뭐냐. 평소에 그렇게 해대던 안부 전화는커녕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아.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걸 이제 아셨어요? 형님 속내는 항상 빤히 보이던데. 어머님은 그저 변호사 며느리라면 좋다고 간도 쓸개도 다 빼주실 것처럼 하더니 그거 참 꼬숩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셔도 저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잘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요. 근데 아마 안 풀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저 오랜만에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까 배가 뭉치는 것 같아요. 이만 끊을게요. 예, 둘째야. 너 홀몸도 아닌데 애 낳으면 나중에 몸조리도 하고 해야 하잖아. 아이, 친정엄마도 안 계신데 그거 나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몸조리 여기 우리 집 와서 해라. 그리고 애는 할머니가 더 잘 본다고. 너네도 애 낳으면 내 돈 필요할 거 아니니? 어? 그렇게 하자. 어머님, 방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제 배가 뭉치는데 어머님이랑 내내 붙어 있자고요? 그리고 그 집 다시 들어가면 은근슬쩍 집안일이라도 제게 넘기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시는 건 설마 아니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제 아기도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네 자식들 있잖아요. 아주버님과 아가씨요. 그분들 사람 만드는 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 정말로 끊어요. 저는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뚝 끊어버린 후 바로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꾀병이 아니고 정말로 제 배가 살살 아픈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은 다 해서 속이 참 후련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뻔하면서도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야 제게 앵겨 붙으려 애쓰는 시모를 보니 정말 딱 저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예전에 이런 사연 유튜브 가끔 들으시던데 이 채널도 꽤 유명한 채널이니까 어머님께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딱 들으면 어머님 사연인 줄 아시겠죠? 어머님,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 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앞으로도 제 빈자리 크게 느끼시면서 반성하고 사세요.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